네, 안녕하십니까. 한기력의 부분의 김상노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제 작성기 실습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이론은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이제 강의 드리는 이유는 이제 XBRL 작성기를 이제 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런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는 목적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왜 XBRL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XBRL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트 텍사노미의 특징,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왜 XBRL이냐? 지금 다들 공시 부담이 많아지신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XBRL은 이 네 가지 단어의 이제 이니셜을 따온 건데요. Extensive Business Reporting Language라고 해서 이제 확장 가능한 디지털 보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화된 보고서가 작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기에 지난번하고 똑같이 보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공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디지털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왼쪽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다트 보고 방식입니다. 이게 페이퍼 포맷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긁어다가 무엇인가 목적에 쓰려고 DB화를 시키려면 엑셀에다 하나하나 긁어서 붙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XBRL 적용해서 보고서를 내시면 이렇게 기계가 읽어드릴 수 있는 디지털 언어로 모든 재무제표의 보고서 금액, 주석, 물론 이제 태깅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디지털 언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빠르게 읽어드려서 DB로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AI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추세에 맞춘 보고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XBRL은 이제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언어는 XML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재무 보고서에 유용한 게 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마크업 언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HTML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부호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 부호만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XML은 이 보고서에서 만들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무보고 공시 방법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언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ML 언어의 아주 단순한 그런 형식인데요. 이 좌측 꺽쇠, 이제 우측 꺽쇠인데 이 안에 요소를 넣습니다. 캐시라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념을 이제 집어넣는데,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XML 용어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항목들은 다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 요소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그 안에 이제 값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라고 하는데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500이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를 이제 넣어줌으로써 이게 이제 하나하나 재무제표 정보가 DB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XBRL은 XML 언어로 만들어지는 이제 디지털 보고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디지털 보고서니까 이 XBRL이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이 표준화를 버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기업의 비교 가능성 또는 회사의 트렌드, 시계열 분석이 이제 불가능하죠. 근데 표준화를 하면 이제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왼쪽이 우리금융지주, 이제 하단이 KB금융지주인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내용이 마치 비슷한 것 같은데 한글 계정 과목이 달라요. 그러면 이용자가 보기에는 이게 같은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계정 과목 명만 다르게 쓰일 뿐이지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정 과목들의 표준화된 계정 과목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거기 그 표준화된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성기를 하시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남는 게 선택입니다. 계정 과목의 선택. 이제 간단히 말해서 계정 과목의 선택인데요.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 디지털 보고서로 만들어지고 표준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XBRL의 그 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좌측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로 하는 DB들을 이렇게 구조화시키기 좋다는 겁니다. 왼쪽은 굉장히 글자가 많잖아요. 글자가 많아서 이걸 뭘 읽으라는 건지 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은 이제 XBRL로 DB화된 건데 이제 뭐 소급 적용이 된 건지 전지법을 적용한 건지 기초 적립금은 어떻게 변경된 건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구조화가 되고 결국 모든 회사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 Better, faster, cheaper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는 기업의 재무 정보가 어떻게 유통이 되냐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를 다투로 하시면 나이스에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키인합니다. 막 이렇게 데이터를 핸드 컬렉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DB화 시켜놓고 이제 유료로 그 데이터를 파는 거죠. 근데 이 XBR의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런 중개가 없어집니다. 직접 엔드 유저가 다운받아서 DB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품질도 높아지고 빠르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재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수준까지. 다음은 이제 XBRL에 대한 개념 이해입니다. XBRL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재무제표입니다. 이 재무제표인데 우리가 이쪽 파란색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파란색에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하나들을 DB화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요? 디지털 언어로.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보고서 텍스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보고서지만 XBR의 보고서를 보면 이 하나하나가 이제 되는데 보고서의 그 문장이 되는데 2938258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잖아요. 2938258이 뭐지? 뭐 제가 뭐 서울시의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지만 어느 도시의 인구 숫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디까지 거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숫자잖아요. 정확히 뭔지도 모르지만 그럼 이 숫자가 의미가 부여되는 게 바로 이쪽 개념입니다. 컨셉트. 그러니까 2938258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만나서 그 숫자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야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태깅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옷을 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뭐 혼용률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태깅하는 겁니다. 이 옷이 뭐 어디서 만들어지고 사이즈는 얼마고 뭐 혼용률이 얼마고 이제 그런 태깅들을 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이 하나하나에. 그래서 2938258은 현금 및 현금 자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초록색은 무엇이냐? 이 데이터가 사실은 누구 건지도 알아야죠. 그리고 언제 기간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상황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DB화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1982579 이건 유동자산이고 이건 회계시점 삼성전자야. 원하고 시기는 이거고 표시단위는 100만 단위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라인이 생기겠어요? 그 라인을 여러분들이 다 생성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강의 들으실 작성기를 통해서 이제 보통의 그 보고서를 만들듯이 작성을 하시면 이런 라인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라인이 이제 디지털 언어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이제 유동자산 시작, 좌측 꺽쇠, 끝 이렇게 슬레이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그 확장된 그런 언어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RF, 유닛 RF, 데시멀 이런 걸 이제 집어넣어서 보고서의 상황 정보들을 이제 다 넣으면서 결국 이 문장 하나로 데이터가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컨텍스트에 삼성전자 2020년도 이런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리안 원이고 이게 100만 단위야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고 언제 기간이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완벽한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가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BRL 보고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사노미 문서와 인스턴스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노미 문서는 이제 보고서 껍데기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계속 쓸 수 있어요. 뭐 1분기 보고서, 뭐 사업 연차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숫자만 계속 갈아 넣는 겁니다. 숫자만. 그게 이제 인스턴스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그 합쳐지면서 전체 XBR의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사노미 문서, 그러니까 그 이 텍사노미 문서 보고서 껍데기는 이제 컴퍼니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텍사노미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의한 거고 그 이제 상위에 이제 표준이 되는 그 텍사노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트 텍사노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잘 선택을 하셔서 컴퍼니 레벨의 텍사노미 문서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 껍데기를. 그래서 그 다트 텍사노미는 요소, 그 아까 이제 좌측 꺽쇠 안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들이 IFRS 엘리먼트 그대로 가져서 5242개, 다트 엘리먼트, 그러니까 금융감독에서 만든 표준 계정 과목이 1769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먼트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이제 IFRS 텍사노미고요. 그리고 요소들은 이 각각의 요소들은 속성을 부여해야 돼요. 속성. 그러니까 이제 실습하실 때 확장을 합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속성값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먼트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어야죠. 고유한 이름. 왜냐하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유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각각의 고유한 네임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는 앞에 이제 그 프리픽스가 붙습니다. 접두사. 이게 족보가 어딘지가 나와요.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족보가 어딘지. 여기 이제 IFRS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FRS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엘리먼트야.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에서 만든 건 뭐죠? 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트. 그리고 이제 이 엘리먼트가 가질 수 있는 속성값.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속성은 모네터리 아이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금액을 데이터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트 듀레이션, 그러니까 스탁 정보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냐, 듀레이션,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이냐, 그런 것도 이제 정해주고요. 이제 차변이냐 대변이냐,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정해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하나의 엘리먼트가 데이터화돼서 돌아다니는데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퍼니 레벨에서 텍사노미를 선택해서 구조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선택 장애가 오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차변 개정 과목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맞나?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맞나?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시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노미 문서는, 그러니까 보고서 껍데기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링크 베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성기를 실습하시는데 이런 개념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략하는데, 이제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 스키마가 전체적인 그 엘리먼트 DB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의가 돼 있다. 이 정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보고서의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올리기도 해보고 내리기도 해보고 선택하기도 해보고 이럴 텐데, 그런 게 다 거기서 이루어진다. 캘큘레이션은 무언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기능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이제 이게 프레젠테이션 링크인데 여러 가지 이제 스키마의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그걸 구조화시키는 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링크 베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링크는 이제 작성기에서도 이제 그 레이블을 부여하시는데, 그 아이디가 예를 들면 IFRS 풀 레버뉴다. 그 아이디를 가져다가 우리 기업은 매출액으로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회사는 우리는 그냥 수익으로 쓰고 싶은데 오케이, 수익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레이블을 예를 들면 털스 레이블이라든지 다른 레이블로 옷을 갈아입혀주면 그 아이디는 그대로 표준이지만 우리 회사에서 보고서에 표시되는 그런 레이블은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레이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계산 검증은 또 그 실습하시면서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그 주석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하나는 디멘전 구조라는 거예요. 디멘전. 그러니까 다차원이에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DB화해야 이게 하나하나 데이터가 문장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 주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 구조에 대한 설명은 스킵하려고 했는데, 자본 변동표가 디멘전 구조예요. 자본 변동표가 디멘전 구조가 뭐냐면, 아까는 이제 라인 아이템의 하나의 그 값들이 있었죠. 기간만 다를 뿐이지 하나의 값이었는데 그 값이 이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인 아이템 매출액인데 이제 프라이머리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DB화 시키려고 하는 그 주요 개념인데, 매출액을 이렇게 83467-318로 손익계산서에 DB화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매출액이라는 것은 각각의 부문별로 또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석에 쪼개서 공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2989512, 15726-658도 하나하나 텍스트 문장이 돼서 디지털 보고서로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전체 그 매출액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HNA 멤버, H 멤버, BS 멤버, 이렇게 멤버로 이제 구성되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그 디지털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게 X축은 이제 멤버 도메인이 된다. Y축, 이거는 이제 X축과 Y축은 보고서에서 X축은 반드시 도메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보고서를
그 XBR의 보고서 만들어지면 디폴트 값으로 나오는 X축과 Y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주석의 보고서의 행이 반드시 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 문법을 가지고 디멘전을 구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변동표 때문에 디멘전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아쉽게도 주석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재무제표 본문만을 공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주석 강의는 좀 빠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구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렇게 자본 변동표에 축과 항목,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차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보고서를 만들 때 왼쪽 그 구석에 구분이라고 적었습니다. 구분. 그게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 구분해서 데이터를 쪼개는. 그래서 여기는 축으로 이제 놓고 자본을 쪼갭니다. 자본을 쪼개면 뭐 자본금, 이익잉여금, 뭐 자본위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성 요소가 되고 이제 항목은 변동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디멘전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디멘전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트 텍사노미의 특성인데요. 아까 이제 김갑재 선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물론 이제 작성기의 이제 특성을 설명드리는 것도 하지만, 엘리먼트들 간의 하이어라키가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사용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 그냥 전체 엘리먼트 DB들이 아주 흩어져 있어요. 그것들은 찾아서 이제 레고 조립하듯이 레고 블록 하나하나를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미 이 세팅된 게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제 남느냐? 선택이 남죠.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퍼니 레벨에 맞는 항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남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개정 과목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정의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주석 공시를 하기 전에 이 XBRL 공시가 의무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만으로 모든 데이터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FRS 보고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유의할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할 점 첫 번째, 표준 요소를 사용. 이거는 이제 XBR의 특성에서 말씀드렸지만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유술이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정보로 돼 있지만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트 텍사노미의 표준, 이미 만들어진 그 개정 과목 DB 블록에서 이제 블록들에서 이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 공시된 걸 저희들이 다운받아 보면 이미 그 개념이 그 다트 텍사노미 안에 있는데, 엘리먼트가 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확장을 하신 거예요. 그냥 회사 프리픽스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실습을 하실 텐데 그냥 막 확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서치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액과 순액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트 텍사노미의 특징은 재무제표 본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재무제표에서 다트 텍사노미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밑에 총액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다트죠? 다트. 그래서 그로스가 없습니다. 그로스. 그러니까 장기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권을 만들면서 그로스라는 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총액. 그러니까 총액 금액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차감 계정을 또 만든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 대손 충당금. 근데 IFRS 보고서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사도 그렇겠지만 비유동 매출 채권이라는 이건 순액입니다. 순액. 그러니까 차감 금액이 빠진 순액. 그러니까 여기가 장기 매출 채권이 100이고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10이고 대손 충당금 10이라면 여기는 80만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본문에는 재무상태표에는 80만 기록을 하고 주석에서 이걸 풀어헤치는 거죠. 자, 이 80에 대한 정보가 총 장부가액은 100이고요. 현재 가치란 차금은 10이고요. 대손충당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고서 개념을 가지고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다트로 확장해 놓은 이유는 처음에 출발할 때 재무제표 본문만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계정 과목에 총액과 차감 계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퍼니 레벨의 장기 매출 채권을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를 선택하시면 총액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무제표는 순액으로 공시가 돼 있어요. 이런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나 대손충당에 빠진 차감된, 그럼 이제 공시가 잘못되는 겁니다. 나는 공시가 잘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쉽게도 그로스로 돼 있고 정보 이용자가 가져다가 해석하는 거는 그로스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액과 순액의 계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IFRS 풀이 순액 계정 과목이고 다트는 이제 총액 계정 과목. 그거를 이제 프리픽스를 통해서 잘 구분하셔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유의하셔라라는 거고요. 유동과 비유동 아이디가 다릅니다. 지금 다 그 유동성 배열법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의 계정 과목이 달라요. 지금 매출채권의 계정 과목 제가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 리시버블이고 non 커런트가 있는 것이 있고 커런트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이 아래 2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 각각 구분해서 이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유동성 배열법으로 그냥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동성 배열법으로 쭉 나열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업. 그런 경우는 이런 계정감을 쓸 수가 없죠.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지 않으니까. 일련 기준으로 나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의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 바로 보이는 트레이드 리시버블을 그냥 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에 우리는 유동 비유동 배열법을 쓰면 유동 비유동 계정 과목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정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DB화가 되면 이 DB화가 된 정보는 누가 읽어요? 기계가 읽습니다. 기계가. 사람이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이번에 잘못 공시됐는데 내년에 바꾸자. 그러면 내년에 바꾸면 뭐 지금 같은 시스템이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기계가 이렇게 계속 히스토리 관리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매칭시켜 보면 이상하게 불일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 아이들을 썼는데 올해는 이 아이들을 써요. 그러면 쭉 히스토리 관리하는데 전년도 기말 금액하고 올해 초 금액과 안 맞는 거죠.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별로 또는 어떤 항목별로 다 기계가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일치가 되면 반드시 물어볼 거다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 그 컴퍼니 레벨에서 우리가 보고하려고 하는 컨셉이 뭐고 그 컨셉에 맞는 지금 텍사노미의 표준이 어떤 거고 이걸 잘 매칭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요.